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학떨기의 민홍석,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그 회계 기준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국제 회계 기준을 IFRS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비상장사나 아니면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을 통한 업무들이 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KGAAP 이나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요즘은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의 회계 기준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우선 다른 나라 기업들의 회계 기준을 보기 앞서서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지금 회계 기준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보통 통상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KGAAP, 그다음에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 KIFRS, 그리고 또는 이제 중소기업 회계 처리 기준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는 그 규정상의 KIFRS를 반드시 적용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저희만 하더라도 수험 시절에 사실 대부분 이 IFRS를 기준으로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합격한 회계사분들은 이 기준이 조금 더 익숙하겠죠. 맞아요. 뭐 IFRS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로 좀 보게 되면 크게 2가지, 이제 미국의 일반 회계 원칙인 뭐 US GAAP 이라고 하죠. 그리고 IFRS라고 하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뭐 리스 회계 처리라든지 무형자산 수익 인식이라든지, 또 특히 재고평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뭐 회계 기준이 다르면 그 비교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각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후입선출법 라이포라고 하는 것은 IFRS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또 USGAAP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죠. 그렇죠. 흔히 이제 IFRS와 뭐 USGAAP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나, 뭐 내지는 KGAAP이랑 IFRS 기준으로 뭐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를 조정하는 업무를 컨버전한다, 뭐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 편의 본격적인 주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는 그 규정상에 IFRS를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되고, 또 이에 맞추어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또 보고해야 되죠. 네, 그래서 상장을 준비하는 이제 기업이 빠짐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기존의 K갭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IFRS 기준으로 컨버전하는 업무를 회계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우선 가깝게 이웃나라인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J갭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특유의 규정된 그 일반 회계 처리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본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의 회계 기준 J갭, 뭐 IFRS, 그리고 USGAAP 모두를 채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JPX, 그 일본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의 자료를 구해서 23년 말 기준의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IFRS 채택률과 뭐 관련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매년 IFRS 채택했거나 이미 채택했거나 아니면은 채택을 검토 중인 회사가 전체 3,807개 회사 중에서 411개 회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이게 기업 개수로 보게 되면은 채 한 11% 수준밖에 안 되네요. 개수로 보면 굉장히 적은데, 뭐 좀 흥미로운 것이 이들 기업들 대부분 일본 증시에서 일본 시가총액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40에서 50% 정도의 회사가 IFRS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택률을 볼 때 회사 수로 보면은 그렇죠.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시총 규모로 보게 되면은 이 시총이 큰 회사들이 IFRS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아무래도 그 의미는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도입함으로써 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회계 정보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또 그 신뢰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다른 표를 보면 실제 시총이 1조엔 이상인 이제 그 큰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IFRS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대다수의 혹은 90% 수준의 상장 기업들은 개수로 봤을 때 J갭이나 USGAAP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상장사는 모두 IFRS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랑은 상당히 다른 문화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롭습니다. 네, 그래서 동종 기업이라도 좀 일본 기업을 분석할 때는 회계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각각의 이제 뭐 K갭이나 J갭과 같이 각국의 특징을 맞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회계 기준이나 회계 처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나 정치 또는 이제 제도의 산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또 보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또 회계 처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또 그 차이점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연결회계 기준 대상이면 공동감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공동감사, 뭔가 이 단어에서부터 골치가 아파하는데요. 감사는 감사인데 공동감사다, 이게 뭐죠? 공동감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는 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조인트 오디시라고 하는 공동감사는 두 곳의 감사 법인이 감사 의견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유사한 수준의 회계감사를 같이 이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두 개의 회계 법인에서 협력해서 하나의 공동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뭐 3일간 삼성회계법인이 한다라던가, 그렇죠. 네. 현대차에 대한 회계감사를 안진과 한영회계법인이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같이 수행한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회계법인에 친구가 있으면 같은 회사 감사 나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너도 왔니? 이러면서. 너도 왔니? 이러면서. 근데 이제 복수 회계법인의 의견을 아무래도 감사 의견을 받는 거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신뢰성도 더 가져가게 되고, 또 회사도 그에 따라서 회계관리에 대해, 내부 통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겠는데, 대체적으로 회사분들 싫어할 것 같은데요. 뭐 회계법인끼리도 나름 협력도 할 수 있고, 또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또 뭐 언쟁도 엄청 오가고 하고 상호 견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나라를 좀 얘기해 보면, 실제 예전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좀 봤던 건데, 중국과 베트남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토지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중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모두 사회주의 체제와 역사적 배경에 기초해가지고 토지 사용권이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는 이제 국가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국가가 가진다라는 어떤 체제 개념인데, 이 얘기는 즉슨 개인이나 기업은 토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고, 다만 이를 국가로부터 임차를 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땅을 빌려서 사용한다는 개념인데, 기업 같은 경우도 그 부지 용도에 따라서 짧게는 뭐 20년, 길게는 최대 70년까지 해서 땅을 임대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죠. 베트남을 예로 들면 뭐 베트남 헌법 뭐 17조와 뭐 토지법 4조에 따르면 뭐 모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베트남 내국인과 뭐 외국인은 단지 토지 사용권만을 좀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고 해요. 그때도 그랬지만 이 회계처리에 연관돼 가지고 관련된 이 토지 사용권에 대한 금액만큼 뭐 예를 들어 리스 자산으로 계산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를 무형 자산으로 봐서 토지 사용권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남은 계약 기간만큼 이제 상각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 기업 혹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치와 제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볼 수 없는 방식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 금융의 회계 처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금융이요? 네.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앞에서는 이제 정치 제도의 차이였다면 이번에는 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슬람 금융이 대두된 게 한 2010년대 초반 정도인데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때 기준으로 좀 관련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슬람교는 율법을 매우 중시하잖아요. 이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라는 것에 따르면 리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자라는 것을 개념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투자에 성패하는 관계없이 받게 되는 이 확정 수익, 그러니까 이자라는 것을 율법에서는 불공정한 거다라고 보고 금지를 한대요. 쉽게 말해서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상품인 뭐 채권이 있죠. 그래서 채권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취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슬람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 수익 내는 이 채권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수크크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채권 발행으로 대신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해서 임대료 수익을 받는다거나 배당 수익을 받는다거나 제품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그 거래 형태를 만들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투자를 받아서 이자를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 이건 율법상 금지된 행위니까 이것에 맞춰서 중간에 형식적으로 다른 자산으로 판매를 한다라던가 투자해서 임대 수익 받는 걸, 그것을 이자 대신에 지급을 한다, 이런
개념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산유동화의 개념과도 비슷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실 저는 재밌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자를 종교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다른 임대료 수익이나 상품 수익 등의 다른 계정으로 돌려서 이제 수익을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법인이 외화 채권을 국외에서 발행할 경우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자가 아닌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로 받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죠. 세금을 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법인세만 있나요? 부가가치세도 과세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한 번 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뭔가 종교적인 원인에서 파생된 회계 처리인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또 세금 문제까지 연결되어 버리네요. 타고. 아주 신기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뭐 여기저기 좀 다양한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다른 세계 기준 회계 처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회계를 공부하거나 또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수다들기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